광주의 거리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시야를 흔들었고 공기마저 무게를 가진 듯 무겁게 짓눌러 왔죠. 저는 김정옥, 올해 78입니다. 아니, 77이었나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자꾸 헷갈립니다. 땀에 젖은 블라우스가 등에 달라붙어 불쾌했습니다. 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집이 어디였더라?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져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그늘을 찾아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저를 보더니 코를 찌푸리며 옆으로 비켜섰어요. 제 옷차림이 초라해 보였나 봅니다. 언제 빨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낡은 블라우스, 얼룩이 군데군데 묻은 면바지. 예전에 저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스쳤지만 곧 사라져 버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고 땀방울이 턱선을 타고 연달아 떨어졌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물 한 모금만 마실 수 있다면. 저는 비틀거리며 건물 그늘로 들어섰습니다. 시원한 기운이 피부에 닿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죠. 그때였습니다. 눈앞에 익숙한 간판이 보였어요. 은행. 그 두 글자가 묘하게 마음을 끌었습니다. 왜일까요? 이곳에 왔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은 희미했지만 발은 저절로 유리문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냉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에어컨 바람이 땀에 젖은 옷을 식혀주었고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로비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무엇을 하러 온 거지? 다시 혼란이 밀려왔지만 일단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은행 안은 깔끔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창구마다 손님들이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모니터를 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대기석에 앉아 있던 한 남자가 저를 힐끗 보더니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구 직원 한 명이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고요.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저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가까운 창구로 다가갔어요. 그곳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진한 립스틱, 그리고 차갑게 빛나는 명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 여직원은 잠시 저를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표정에는 불쾌함이 역력했어요. 입가에 희미한 비웃음까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 날카로운 것에 찔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여직원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여기는 은행입니다. 물 드릴 곳이 아니고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거부였어요.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더워서요. 잠깐만. 여직원은 한숨을 쉬더니 옆 직원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인터폰을 들어 어딘가에 연락했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하나둘 제게로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잠시 후 경비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의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꽤 셌어요. 저는 당황해서 몸을 비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저는 그냥 변명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경비원은 저를 입구 쪽으로 끌고 갔고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저항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경비원이 마지막으로 힘을 주어 저를 밀었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운 아스팔트에 닿았고 무릎에 통증이 퍼졌습니다.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차가운 냉기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다시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보았습니다. 동정?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관심과 약간의 경멸이 섞인 시선이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은행 유리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업무를 보고 있었고 직원들은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슴 한 구석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어떻게든 버티고 섰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투성이에 핏줄이 튀어나온 손.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구두굽이 아스팔트를 차는 소리, 하이힐의 경쾌한 소리, 운동화의 묵직한 소리. 모두가 바쁘게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바닥에 주저앉았던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이 은행.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억이 돌아오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안개 속 같았습니다. 손으로 만질 듯 말 듯, 잡힐 듯 말 듯한 거리에 있었죠. 집에 가야 합니다. 일단 집에 가야 해요. 거기 가면 뭔가 있을 거예요. 제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신분증에 적힌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까지의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거리를 지나며 저는 몇 번이고 멈춰 서야 했어요. 숨이 차올랐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초라한 제 행색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말없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꺼내 주소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여기로 가주세요. 학동이요. 그쪽은 고급 주택가인데. 기사님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죠.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정원이 딸린 단독 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담장은 높았고 대문은 중후했습니다.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고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여기 맞으세요? 기사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금을 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사님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다가 차를 몰고 갔습니다. 저는 높은 담장 앞에 섰습니다. 회색 벽돌로 쌓아 올린 담장은 깔끔했고 그 위로 소나무, 가지가 보였어요. 대문은 묵직한 목재로 만들어져 있었고 손잡이는 노쇠였습니다. 명패가 붙어 있었죠. 김정옥. 제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곳이 정말 내 집인가? 주머니를 뒤져 열쇠를 꺼냈습니다. 리모컨 키였어요. 버튼을 누르자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잘 다듬어진 잔디, 아름답게 가지를 뻗은 소나무, 그리고 작은 연못. 연못 한가운데는 돌로 만든 등이 서 있었고 잉어 몇 마리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어요. 정원 너머로 2층짜리 한옥이 보였습니다. 현대식으로 지어진 고급 한옥이었어요. 기와는 검은색으로 빛났고 나무 기둥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창호지 대신 유리로 된 창문에서는 안이 은은하게 비쳐 보였죠.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잔디를 밟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왜일까요? 이곳이 제 집인데 왜 이렇게 낯선 느낌일까요?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천장, 은은한 조명, 그리고 고급스러운 한지로 마감된 벽. 한쪽에는 커다란 나무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도자기 화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탁자 위, 선반 위, 창틀에 얇은 먼지층이 보였습니다. 화병에 꽃은 시들어 있었고 커튼은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듯 쳐져 있었어요.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액자 속에는 한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머리, 환한 미소, 당당한 자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김정옥 이사장 취임 축하. 저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가 저라고요? 이렇게 당당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 제 모습이었다고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흐릿했어요.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계단이 삐걱거렸어요. 복도 양쪽으로 방문들이 보였습니다. 맨 끝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화장품들이 있었습니다. 고급 브랜드들이었어요. 두 번째 서랍에는 액세서리가 있었습니다. 금목걸이, 진주 귀걸이, 옥반지.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서류를 꺼내 펼쳤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김정옥, 소재지 광주광역시 동구충장로 110호. 건물 면적 1200제곱미터. 용도 상업용 건물.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또 다른 건물이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서류는 계속 나왔습니다. 이게 다 내 거였나? 서랍 맨 밑에서 가죽 파일이 나왔습니다. 묵직했어요. 펼쳐보니 통장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10여 개가 넘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꺼냈습니다. 표지를 보니 그 은행이었어요. 오늘 저를 쫓아낸 바로 그 은행. 예금주 김정옥. 계좌 종류 정기예금. 손이 떨렸지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예치 금액 130억 원. 통장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댐이 무너지듯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선명하게, 생생하게, 마치 어제 일처럼. 저는 25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30에 첫 건물을 샀고 40대엔 충장로, 일대 건물 10채, 50대엔 20채가 넘었습니다. 60대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서부터였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약속을 잊었습니다. 사람 이름을 잊었습니다. 어제 먹은 밥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보입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으니까요. 나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건물 관리는 전문 업체에 맡겼고, 은행 업무는 자동이체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이 넓은 집에 혼자. 시간이 지나며 기억은 더욱 흐려졌습니다. 제가 누군지, 무엇을 가졌는지 점점 잊어갔어요. 거울을 보며 저 사람이 누구지?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집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헤맸어요. 초라한 행색으로 거지처럼. 은행에서는 제 돈이 130억 원이나 예치된 그 은행에서는 저를 쫓아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화장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초라하고 지치고 늙은 여자. 하지만 이제 기억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주워 들었어요. 다른 통장들도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임대료 통장이 10여 개 있었습니다. 매달 수천만 원씩 입금되는 통장들이었어요. 또 다른 정기예금 통장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은행에 있었습니다. 저를 쫓아낸 바로 그 은행에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하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야 했으니까요. 책상으로 가서 명함첩을 꺼냈습니다. 여러 명함들이 꽂혀 있었어요. 의사, 세무사, 회계사, 그리고 변호사. 이정민 변호사. 20년 넘게 저를 도와준 분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정민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저 김정옥입니다. 변호사님 계십니까? 할머님, 오랜만입니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전화 주시네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거리를 헤맨 일, 은행에 들어간 일, 물을 달라고 한 일, 그리고 경비원에게 끌려나가 바닥에 넘어진 일.
변호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님, 내일 아침 9시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함께 은행에 가시죠.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석양빛에 물들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옷장으로 갔습니다. 가장 단정한 한복을 꺼냈어요. 은은한 남색 저고리와 회색 치마. 비단이 손끝에서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내일은 진짜 제 모습으로, 건물주 김정옥으로, 130억 원의 주인으로 그곳에 설 것입니다. 저는 한복을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 놓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은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이 낯설 만큼 또렷했어요. 오늘이 어제와는 전혀 다른 날이 될 것임을 제 온몸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차가 은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건물이었어요. 높이 솟은 유리 건물, 반짝이는 간판, 그리고 회전문. 하지만 오늘의 저는 달랐습니다. 변호사님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렸어요. 한복 치마를 정돈하고 허리를 펴고 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단 저고리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들어가시죠. 차가운 냉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에어컨 바람이었어요. 어제는 이 바람이 천국처럼 느껴졌는데 오늘은 그저 차갑기만 했습니다. 로비는 분주했습니다. 대기석에 손님들이 앉아 있었고 창구마다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모니터를 두드리는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작은 대화 소리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 한가운데 섰습니다. 주변 시선이 하나둘 제게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노년 여성, 그리고 정장을 입은 변호사. 우리는 분명 눈에 띄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느 창구였습니까? 저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구들을 하나씩 살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저기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3번 창구였습니다. 어제 저를 거절했던 바로 그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오늘도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진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손님과 대화하며 웃고 있었죠. 저를 쫓아낸 다음 날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냉정하게. 변호사님과 함께 그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여직원은 손님과 이야기하느라 저를 보지 못했어요. 웃으며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손님을 보내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손님이 일어나 갔습니다. 여직원이 다음 번호를 부르려다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제 저를 본 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제 모습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시선이 제 한복을, 비녀를, 옆에 선 변호사님을 훑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저 기억하시나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로비에 울려 퍼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크기였어요. 여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명함을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제 의뢰인이신 김정옥 여사님이십니다. 여직원은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점장님을 모셔오겠습니다. 그녀가 황급히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잠깐만요. 여직원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장 하나를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았어요. 표지가 달아 있었지만 은행 로고는 선명했습니다. 제 통장입니다. 잔액을 확인해 주시겠어요? 여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았습니다.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했어요. 모니터를 보는 그녀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숫자를 본 거였습니다. 130억 원이라는 숫자를. 통장이 그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붙잡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쥘 수조차 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명찰에는 지점장 최민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저와 여직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여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이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지점장이 모니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공포.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어요. 김정옥 여사님? 그가 저를 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점장은 황급히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정말 죄송합니다.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기하던 손님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어요. 다른 창구 직원들도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점장의 사과를 무표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이 은행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지점장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VIP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그가 앞장섰습니다. 저와 변호사님이 뒤를 따랐어요. 지나가는 동안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어제 저를 쫓아냈던 경비원도 보였어요. 그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점장이 한방 문을 열었어요. 여기입니다. 들어오십시오. 넓은 상담실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 커다란 테이블,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창문으로는 광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점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저희의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직원 교육이 부족했고 고객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장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1개, 2개, 3개. 계속해서 쌓였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13개의 통장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기예금 130억 원, 그리고 12개의 임대료 통장입니다. 매달 입금되는 임대료만 해도 약 3억 원 정도 됩니다. 모두 귀행과의 거래입니다. 지점장이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제 모든 계좌를 해지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점장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사님. 그러시면 제 결심은 확고합니다. 서류 준비해 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클빛으로 변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절차를 진행하시죠. 오래 걸리면 곤란합니다. 지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당장 VIP 상담실로 오십시오. 그리고 회계팀장님도 함께요. 급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40대 남자와 30대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지점장을 보았습니다. 지점장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김정옥 여사님께서 모든 계좌를 해지하신답니다. 두 직원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과장이라 불린 남자가 황급히 물었습니다. 모든 계좌요. 그게 무슨... 변호사님이 테이블 위의 통장들을 가리켰습니다. 정기예금 130억 원과 임대료, 통장 12개입니다. 오늘 중으로 모두 해지하겠습니다. 회계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지점장을 보았지만 지점장은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당황하는 모습, 절망하는 표정, 식은땀 흘리는 모습. 어제 저를 쫓아낼 때의 그 냉정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혹시 다른 은행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겁니까? 저희도 금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VIP, 우대 서비스도 제공하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계좌 해지 신청서입니다. 여사님, 서명하시겠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며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지점장과 직원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으니까요. 13장의 서류에 모두 도장을 찍었습니다. 회계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저 처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쯤 됐을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회계팀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정기예금 해지 증서, 계좌 폐쇄 확인서, 임대료 통장 해지 내역. 모두 확인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점장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여사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실 수 없습니까? 저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저를 바닥에 넘어뜨렸을 때 한 번이라도 생각하셨습니까? 지점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상담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변호사님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복도로 나섰습니다. 직원들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모두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를 거절했던 여직원도 있었고 경비원도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지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로비로 나왔습니다. 대기하던 손님들이 저를 보았어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래? 100억 넘게 해지했다던데. 저 은행 이제 큰일 났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이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운전석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가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은행 건물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어요. 끝났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거래가 오늘로 끝났습니다. 가슴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다른 은행은 생각해 두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천히요. 알겠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소문이 금융권에 퍼지겠죠. 130억 원을 한꺼번에 해지한 할머니 이야기가 돌 겁니다. 어쩌면 다른 은행들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곳, 돈이 아니라 인간으로 존중하는 곳을 찾을 때까지. 집이 가까워졌습니다. 높은 담장이 보였어요. 차가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렸어요.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사님. 혹시 필요하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가 공손히 인사하고 차에 탔습니다. 차가 천천히 떠나갔어요. 저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원이 고요했습니다. 햇살이 잔디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에 나무잎이 살랑거렸어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님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사님, 벌써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은행 쪽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본점에서 급히 사람들이 내려왔고 지점장이 문책을 받고 있다더군요. 그리고 금융권 전체에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다른 은행들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아마 오늘 저녁부터 시작될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변호사님의 말대로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통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늘어났죠. 모두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사님, 저희 은행은 VIP 고객님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가 있습니다. 몇몇 은행에선 직접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모든 전화에 똑같이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만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돈 때문에 하는 친절, 돈 때문에 보이는 존중. 그게 진짜일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문은 광주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충장로 상인들 사이에서, 금융권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서 130억 원을 해지한 할머니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어느 날 제가 자주 가던 시장에 나갔습니다. 채소를 사려고 가게 앞에 섰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았어요. 어머, 여사님, 소문 들었어요. 은행에서 혼쭐을 내셨다면서요?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혼쭐을 낸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저도 그 은행 다녔는데 이제 안 갈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그 은행 요즘 장사 안 된대요. 사람들이 다 계좌 옮긴대요. 당연하죠. 그런 은행에 돈 맡기고 싶겠어요? 지나가던 한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봤어요. 완전 화제예요. 사람들이 다 여사님 편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인터넷에까지 퍼졌다니. 며칠 후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님, 그 은행 본점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 매뉴얼을 전면 개편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요? 네. 지점장은 좌천됐고 담당 직원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비원도 재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들을 벌주려던 건 아니었는데. 그리고 여사님, 한 은행에서 특별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어떤 제안이요? 광주 향토은행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역 밀착형으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지점장이 직접 찾아뵙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래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이틀 후 한 남자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었지만 화려하지 않았고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김정옥 여사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광주중앙은행 남구 지점장 박종철이라고 합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박종철 지점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거래를 권유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저 여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감사요? 네. 여사님께서 하신 일이 금융권 전체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돈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숫자로만 봤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여사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저희 은행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다시 교육하고 있어요.
고객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고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짓이 없어 보였어요. 만약 여사님께서 저희 은행과 거래하고 싶으시다면 환영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여사님께서 편하신 곳, 진심으로 대해주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오래 앉아 있지 않았어요.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배려였습니다. 박종철 지점장이 떠난 후 저는 그의 명함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변호사님께 연락했습니다. 광주중앙은행과 거래하겠습니다. 소문은 계속 퍼졌습니다. 광주의 다른 은행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직원 교육이 강화됐고 고객 응대 매뉴얼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은행은 대기실에 무료 음료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마실 수 있게요. 또 어느 은행은 노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을 늘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하나의 교훈이 된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치매로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가끔 길을 잊었고 사람 이름을 잊었어요. 어제 먹은 밥도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잊지 않았습니다. 제 품격, 그리고 사람의 존엄성.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웠어요.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거실을 물들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치매로 기억은 희미해져도 제 존엄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돈이 아니라 인간으로 대하라고. 모든 이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화로웠습니다.